네,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높은 관심과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특히 각종 현안이 산재해 있는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특자도 출범 후 맞는 첫 번째 선거이자 오는 6월 특별법 제3차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에 좀 힘을 실어줄 일꾼들을 뽑아야 하는 의미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총선 결과와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김영식 강릉 원주대학교 교수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프닝이 좀 길었어요. 자, 이번 총선 사실 모두의 관심 속에서 좀 치러진 만큼 이게 거의 한 2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걸로 제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역대 저희 강원 지역에서도 뭐 한 두 번, 지금까지 한 세 번째 치른 선거에서도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렇게 좀 높은 투표율 좀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투표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투표를 통해서 뭔가 자기 생각들을 발현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정권 심판 논의, 여당에서 얘기했던 야권 심판론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먹혀들기 시작하면서 중도층,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 투표장으로 달려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어떤 경우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센 게 일반적입니다. 역대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먹혀들면서 아마도 좀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강대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21세기 들어서 투표율이 최고치이죠. 보통 네. 2000년대 이후에 투표율이 50% 정도로 육박하다가 네. 지난 총선에서 66%를 찍었고 네. 이번 본투표 강원도 투표율이 66.6%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네. 사실 8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강원도의 투표율이 80%가 넘었어요. 오, 예, 우리 10대 선거에서는 84.8%, 또 12대에서는 89.5%, 뭐 90%에 육박할 정도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지면서 투표율이 50%대로 확 낮아졌다가 다시 지금 66.6%. 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냐? 사실 첫 번째 이유로는 투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사전 투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는데 저조차도 사전 투표 기간에 세종특별시에 업무를 보러 갔다가 그러다가 마침 투표 장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짬이 나서 밥을 먹고 투표하러 갔습니다. 이런 투표의 접근성과 용이성이 높아졌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투표에 대한 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투표율이 저조했었는데 SNS나 소셜 미디어 등으로 투표 인증하는 예, 문화가 발생하면서 예. 그러면서 투표율이 또 높은 데 기여를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국민들의 열망이 작용을 한 것이다. 내 삶과 직결되는 것은 결국 투표다라는 것이 발현됐다고 보여지고요. 투표율이 높은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마다 사실 여야에 대해서도 이 투표율 가지고도 많은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도 있잖아요. 특히 예전에는 근데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거는 진보 쪽이 항상 유리했었다라고 했었는데 요번에 그것도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변호사? 네, 이번에 출구조사와 네. 전국적인 출구조사와 결과가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출구조사를 하고 결과를 방송 3사가 발표할 때 사전투표 조정치를 매기는데 그 네. 조정치가 틀렸다는 것이죠.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진보 성향이 유리한 것이고 본투표의 경우에는 4050이 많이 투표하기 때문에 그 보수 4050 혹은 그 위에 6070이 투표하기 때문에 보수 세력이 높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 선거부터는 전혀 들어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7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내고 90년대 초반까지 학번이나 혹은 60년대에 태어나서 7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내고 80년대 학번을 보냈던 뭐 유신 정권 막바지 혹은 아니면 광주를 겪거나 다양한 그런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그런 세력들이
그분들이 사실 투표율에 대해서 진보냐 보수냐를 갈라지는데 그분들이 4050에서 점점 60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뭐 이런 현상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또 2030은 마냥 또 뭐 진보적인 투표냐 또 그렇지도 않고 20대 애들이 소위 말하는 뭐 이준석 열풍에 열광하면서 또 보수로 돌아서기도 했고 사전 투표율과 이 진보 보수 성향이 전혀 예측 가능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기존에는 그랬죠. 기존에는 보수 진영에서는 사전 투표를 장려하지 않고 독려하지 않고 이런 선거 운동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보수 진영에서도 사전 투표를 장려하거나 독려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갑자기 훅 질문 좀 들어가고 싶은데 방금 이제 연령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령대가 높으면은 보수에 대한 지지가 높고 낮으면은 진보에 대한 지지도 높고 이게 깨지는 현상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60대 이상은 뭐 보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20대에서는 사실 진보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했던 이유는 뭐냐면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 산업화 그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회,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진보가 강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2000년대까지는 그것이 지켜왔다고 네. 보지만 2010년대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부터는 뭐 많은 사고가 있고요. 심지어는 1990년대생들부터도 많은 사고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지금의 30대를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들이 많이 틀렸다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37에서 40%를 이제 그 사전 선거로 우리가 예측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6대 4나 3대 7로 진보가 유리한 것으로 가중치를 줬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투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치가 반대로 이제 돼버렸던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에서의 문제가 이것이 본 투표에서의 조사한 것과 서로 다르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1%, 2% 가지고 당락을 결정한 네, 맞아요. 경우도 상당히 네. 많았어요. 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출구조사로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겠지만 1%, 2%까지 정확하게 맞추기는 그쵸. 어쨌든 쉽지 않았다. 상당수가 오차 범위 내에서 다 네. 이제 이루어졌던 그렇죠. 일이네요. 뭐 예. 우리 지역도 맞아요. 새벽 뭐 2, 3시까지 모르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예, 예. 예, 그렇군요. 자, 또 이번 총선에서는 30년 만에 이제 또 수검표가 또 부활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래서 개표도 늦어졌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38개에 해당하는 이제 비례정당들이 출연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 다 수기로 기계를 못 넣으니까 수기로 하면서 이제 좀 상당히 늦어지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 비례정당들이 이렇게 많이 이런 게 있었나라는 걸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출연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아니 충분히 정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어느 정당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보지도 않고 네. 몰라요. 예. 근데 왜 그런 정당들이 비례대표로 등록이 됐는지 누구도 몰라요. 38개면 혹시 기억나는 당 있어요? 없어요. 네, 한 저도 뭐- 세네 개만 기억나고. 그러니까 네,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몰라요. 가란 무슨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요. 예. 그 심지어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이나 아니면 여당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가 없잖아요. 네. 위성 정당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당이 많은 게 글쎄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서 비례대표 정당으로 등록하는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된다. 예. 그리고 좀 제한을 정체성도 좀, 가지고 예.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지 맞습니다. 이제 비례대표를 하고 싶은 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정체성이 맞는구나. 나 이 당을 좀 밀어주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미리 포기해버려요. 네. 그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렇지, 그렇지. 잘못 찍었다 나타나는 부작용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정리가 예. 돼야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이 선거제 논의를 선거를 앞두고 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22대 총선은 선거를 했고 2023대 총선을 4년 있다 또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4년을 지나고 막바지에 이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22대 총선 초반에 정개특위에서 바짝 논의를 해서 아예 확정을 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게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근데 미리미리 준비는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이제 몰라 이제 아니, 끝났어. 그 얘기 이러고. 나도 할 얘기 있는 게 선거구 획정도 법으로 1년 전에 하게 돼 맞습니다.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작년 4월 10일 날 선거가 끝났어야 됐어요. 맞습니다. 획정이. 예, 맞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돼 있어요? 예. 40일 남기고 네, 선거구 맞습니다. 획정이 이런 예.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책임을 져야 비례대표도 되는데. 똑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병립형이건 아니면은 연동형이건 진작에 끝났어야죠. 아 법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안 해. 그리고 그거 안 한 거에 법이 정해져 있는데 안 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당연하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법을 어겼다. 어겼다. 이거 바로 발벌벌 그냥 떨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당합니다. 벌금 내야 오히려. 되고 예. 뭐 감옥 가야 되고, 되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한 분들에 대한 제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에요. 지금 알아서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네. 유권자들이 그렇잖아요. 절대 본인들이 알아서 못한다. 이대로 놔두면 근데 23대도요. 40일 남겨놓고 결정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출마하는 사람이 얘기 안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 사실 아니면 이런 알겠습니다. 선거 네. 제도를 정개특위 국회 안에서 정할 게 아니라 선관위 안에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네. 선관위에 있는 다른 별도의 위원회가 이 선거구 획정과 이러한 선거 제도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네. 신설을 하는 것도 방안이 좀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플레이어들이 축구 선수가 축구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네. 심판은 국민들인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축구 규칙은 축구 협회에서 정해야죠. 플레이어들은 플레이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니요, 왜 뭐 의견은 나는 충분히 네. 국회의원들도 내가 국회의원 해보니까 네.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의견 제기하는 건 오케이예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룰을 정하는 것들은 당사자들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입맛에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아니 새로운 출마자들도 가만있어 봐. 내가 나가야 되는데 지역구가 획정이 안 됐어요. 예. 지금 50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이 A 지역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가려고 공천 내려고 그러니까 A 지역 잘리고 B 지역만 이거 뭐야 이거? 맞아요. 예.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좀 정리가 빨리 돼야 돼야 되고 됩니다. 네. 이게 늦어지면서 유리한 팀은 누구냐면 현역이에요. 현역들. 그러니까 새로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일찍 결정이 되면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얼굴도 좀 알리고.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전혀 불가능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약을 모르고 찍은 분들 대다수예요. 그렇죠. 공약이 나올 시간이 없거든. 네. 예. 그러니까 공평한 게 아니고 공정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있지 않나 아니, 생각해보는데 선거 제도가 지금, 아니고요. 예. 선거 제도는 바로 돼 있다니까요. 현역들이 그걸 안 지키니까 룰을 안 지키니까 문제라는 예. 거라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이게 너무 맞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아, 지금 프로그램 시간이 10분이 넘었는데 예, 자,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얘기 한번 들어가 예, 볼게요. 예. 예. 자, 이제 도에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1명의 후보자들이 총선 후보자들이 나왔습니다. 뭐 현 정부 심판에 대한 가치를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웠던 이제 국민의힘 2대 6의 네. 이제 결정이 났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압승하는 한편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제 큰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고 기존에 있던 그분들이 그대로 가져갔어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강대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강원도의 경우를 보자면 아까 투표율이 높았다고 했는데 높은 것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았다가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현역의 벽이 높았다. 네. 그리고 태백산맥의 벽이 높았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현역의 벽이 높았다라는 평가를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강원도는 예로부터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보수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그 보수는 정치적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보수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진보는 급진적 변화를 원하는 거고 보수는 천천한 변화, 천천히 변화, 점진적 변화를 원하던가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역에 대한 큰 불만이 없이 이 사람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보수 세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이 3선까지 무난히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주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에 현역의 그것이 이번에도 작용이 돼서 현역의 벽이 높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태백산맥의 벽이 높았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또 다른 보수와 진보의 의미입니다. 수도권에서 또한 선거에 대해서 바람이 붑니다. 정권 심판론이 불던 바람이 불면 이것이 영서 지역까지는 그 바람이 선거 기간 2주 안에 도달을 하는데 그것이 태백산맥은 절대 못 넘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서 지역에 특히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외부 유입이 인구가 많아져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판을 두고 봤을 때 경기 남부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에서 바람에 따라 움직이고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6대2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요런 것인데 그리고 또 원주 지역이나 뭐 춘천 지역에서는 물론 양양이나 강릉에도 고속도로나 고속철이 들어오면서 인구 유입의 변화가 있지 않냐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인구는 유동 인구가 아니라 정주 인구가 아니라 유동 인구, 관광 인구라 보여지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역의 벽과 태백산맥의 벽인데 이게 언제 깨질지 과연 깨지기는 할지 좀 그거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없애지 않는 태백산맥을 들어서 없애지 않는 이상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이번 전국 이제 투표율이 67%였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66.6%였고 그러니까 평균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도에 그러면 특히 지금 영동 지역 말씀하셨으니까 좋습니다. 영동 지역은 바람이 안 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바람이 불었는데 세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면요. 지금 속고 인양 같은 경우에 이항수 의원이 55.8% 득표했거든요. 근데 김동연 이제 후보도 44.1%였어요. 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40%를 넘었다라는 20 정도 차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은 불었는데 바뀔 정도로 세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릉이에요. 강릉이 권성동 이제 의원이 54.7% 얻었거든요. 근데 김중남 후보가 42.9%예요. 저는 강원도에서 제가 투표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40%를 넘는 것을 잘 안 들어봤죠, 그죠? 저도 잘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바꾸고자 하는 열망은 분명히 있었던 게 맞고요. 보수들 중에서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꿀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투표한 경우도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강릉을 콕 집어가지고 뭐 진주 갑하고 강릉 두 개를 집었는데 강릉을 콕 집어서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강릉을 민주당이 갖고 올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 보수래 저희 보수진영에서는 이게 뭐 무슨 어디에 근거한 얘기냐라고 뭐 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태백산맥이 높았다. 이제 근거는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제 한 3, 4개월 동안에 권성동 의원에 계속 우리가 이제 언론사들이 해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44%를 넘지 않았어요. 몇 개월 동안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자체 조사를 했더니 42%가 나온 거예요. 다 쫓아온 걸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2, 3% 정도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릉은 이거는 뭐 진짜 울산바위처럼 이런 것처럼 느껴졌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것도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그래서 민주당 인사가 되리라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건 맞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로 줄일 수 있으면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될 게 아니냐. 특히 이재명 전 대표도 지금 현재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측근이었던 김우영 또 이제 후보가 맞아요. 지역에 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은평구로 갔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이래 됐던 거죠. 또 이재명 대표가 중앙대 법대, 또 권성동
그 당선자가 중앙대 법대. 그래서 아. 또 관심이 꽤 선후배 많을 관계. 겁니다. 그럴 수도 아니 있겠군요. 둘은 또 예. 개인적으로 만나면 알고 친하대요. 친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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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저 정치니까. 예. 예.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거의 다 가가지고 지역 얘기는 다음 편에 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방금 말씀하신 것들 이제 후속으로 이야기 계속 해야 되니까요. 예. 까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헬로 이스토크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